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목사 부부 교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에 연쇄 감염됐습니다. 부부의 아들도 확진되면서 초등학교 전교생을 전수검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에도 백신 패스가 필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울산으로 내려가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를 치켜 세웠는데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논란을 낳은 조동현 위원장이 나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리는 아마추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전문성 부족을 자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치솟는 배달비에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집니다. 배달비가 음식값의 3분의 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조동현 위원장 사생활 논란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집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첫 감염자 목사 부부가 속한 교회입니다. 이곳 교인 800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확진됐고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첫 집단 감염 사례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인 2만 명이 등록된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목사 부부가 소속된 곳입니다. 목사 부부를 마중 나갔다 확진된 30대 남성의 부인과 장모 등이 예배에 참석한 건 지난달 28일. 목사 부부가 확진된 지 3일 뒤입니다. 이 예배의 참석자는 410여 명. 방역당국은 이들과 함께 이 교회의 다른 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약 370명에 대해서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 최소 7명입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6명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국내 첫 집단 감염 사례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아공의 경우 오미크론 재감염률이 델타 변이의 3배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인천의 교회 주변 주민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 부부의 확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결정했고 교회 주변 상가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오미크론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목사 부부의 아들 A군이 다니는 인천의 초등학교입니다. A군도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A군은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5일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이 초등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선제적 유전자 중폭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 730여 명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단 감염마저 의심되는 교회 주변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한창 장사를 할 오후 시간인데도 문을 닫은 상점들이 잇따릅니다. 오늘은 아예 손님이 없어요. 한 5팀이나 오셨나? 이 옆집들은 다 문 닫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목사 부부의 30대 지인이 사는 동네도 분위기가 비슷한 건 마찬가지. 무서워요, 걸릴까 봐. 아무래도 주위에 확진이 나왔다 보니까 집 나가는 거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공포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 못지않게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일상 회복에 후퇴는 없다던 정부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봉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적 모임 인원 축소입니다. 수도권은 기존의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은 생업시설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역 패스가 크게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식당, 카페, 영화관, 도서관 이용 시에도 방역 패스가 필수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12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됩니다. 학원, PC방, 스터디 카페, 태권도장 등 이용 시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주가 지난 후에 상황이 호전된다 그러면 그 이전 기준으로의 복원 혹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지되고 있으면 좀 더 유지하거나 강화되는 등의 정부는 생활 속 방역 실천에 동참해달라며 연말 모임을 가급적 미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모임이 좀 제한되는데 불안감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 지금 거긴 어디입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이곳 홍대거리는 코로나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였는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저녁 약속을 위해 나온 시민들 중에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이제 뭐 술자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먹고 그냥 안전하게 귀가하는 식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에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다음 주부터는 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엄청 줄겠죠, 매출은. 방역 강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별만 붙이면 계속 또 이런 식으로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이거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사형 선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숨통 좀 쉴 수 있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은 좀 마련하고 대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대거리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늘도 5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별 진료소마다 불안한 시민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면서 아파도 병원조차 가기 어려울 거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혼자 사는 분들이죠. 성민혁 기자가 한 30대 직장인의 코로나 분투기를 들어봤습니다. 30살 직장인 양모 씨는 최근 재택치료를 마쳤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열이 날 때였습니다. 열이 이제 38도, 39도까지 갔던 게 한 4, 5일 정도 혼자 있다 보니까 심각해질 상황을 좀 그럴 때는 좀 무서웠죠. 물론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안내받았지만 막상 닥쳤을 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이 있으면 응급콜을 달라라는 이제 문자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원룸에서 열흘을 혼자 지냈습니다. 생활치료소 가서 받는 분들은 식사도 제공이 되고 의료진이 바로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위급 상황들도 충분히 이제 배려가 되는데 재택치료자들은 이렇게 하루에 2번 열과 맥박수를 재 관련 앱에 직접 입력합니다. 이후 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접수해 환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재택치료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가시진 않습니다. 주춤하거나 이럴 때는 혹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이 한 번쯤이라도 전화라도 오나?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오늘도 역대 최다였고 전국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10개 중 남은 병상은 2개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채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가려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선거운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자 결국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러 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녁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두 사람이 몇 시쯤 만났습니까? 네, 두 사람의 회동은 윤 후보가 이곳 울산에 도착한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찬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4명이 함께 배석을 했는데요.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자맹 일정과 행선지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대표가 오늘도 윤 후보의 측근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늘 감탄을 한다면서 이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윤 후보는 선거운동보다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일정을 비워뒀고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출범식을 당 대표 없이 할 수는 없다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험담을 한 윤 후보 측근을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도 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주에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선대위 내부에 소통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후보의 눈과 귀를 막은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특히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고 자신을 험담한 핵심 관계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갈등의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갈등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2주 만에 11%포인트나 좁혀진 여론조사도 오늘 나왔는데 초대선 의원들은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양측에 원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울산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결과를 좀 지켜보죠. 이재명 후보는 4번째 주말 민생 투어로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앞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서는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면서 또다시 추진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 예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삼성 측에서 이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경제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화제에 올립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이미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 후보는 앞서 국민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나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4번째 지방민심 투어에도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한 주 만에 다시 찾은 호남에서도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에 주력했습니다. 재기펀드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고 근데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고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또 똑같이 차별받고 그래서 이 일종의 삼중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전북 출신으로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1호 영입 인재로 내세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언론이 과도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의 판단이 기울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젯밤 SNS에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안녕히 계세요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에게 정식으로 물러날 뜻을 전했지만 송 대표는 주말에 대화를 나눠보겠다며 사의 수용을 유보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SNS에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고 밝힌 직후 민주당은 조 위원장의 사의를 결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에 제3자가 심판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송 대표가 혼외자 문제를 단순 이혼으로 물타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검증 실패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수다. 실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체포영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벌써 기각된 건데 특히 공수처는 심사 과정에서 우린 아마추어, 상대는 전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우려했던 공수처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문을 걸어 나옵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풀려난 겁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2차 영장 심사에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판사가 작성자 등을 거듭 추궁하자 여운구 공수처 차장은 우리는 수사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인데 수사 전문가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며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이 수사 역량 부족을 자인한 셈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와 여 차장은 영장 심사 당시 발언과 관련한 TV조선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송 검사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 및 전 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82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10억 원의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 씨 등을 상대로 김 씨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10월 김 씨의 주식 계좌 내역을 공개하고 전문가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 코로나로 예식장 피해를 호소했던 예비 부부들이 이번에는 신혼여행 피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열흘간 격리가 시작되면서 이 외국에서 여행 중인 부부는 예정이 없던 격리를, 또 여행 계획 중인 이들은 위약금을 걱정해야 하는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31살 정기호 씨. 오늘 새벽 귀국하자마자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자격을 해야 됩니다는 사실은 저도 인천공항을 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정에 없던 휴가를 열흘 더 쓰게 된 탓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오늘 분담해야 되는 직장 동료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먼저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좀 마련된 가운데 내려지면 더 타당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 등이 가입한 커뮤니티에도 몇백만 원에 달하는 항공료와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여행업계도 다시 하늘길이 닫힐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격리 조치는 16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 2월 이후 출발 예약자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예약 취소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해외여행의 치명적인 자가격리가 부활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았던 여행 심리가 다시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이렇게 아우성이 이어집니다만 국내 입국자 10일 격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백신 3차 접종자까지 감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백신뿐인 거죠. 오늘 포커스는 전 세계 오미크론 비상에 맞췄습니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미국. 뉴욕과 미네소타 등에서도 변이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3차 접종까지 했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도 나왔죠. There are 5 cases identified today in the state of New York. They seem to be minor cases, and that is a source of good news for us right now.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봉쇄나 입국 금지 조치 대신 3차 접종을 강조하는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끝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3월 중순까지 연장됐죠. If you're over the age of 18 and you got vaccinated before June the 2nd, 6 months has gone by. Go get your booster now. 유럽도 비상입니다. 절반이 넘는 1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는데 지난달 26일 벨기에에서 유럽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영국의 오미크론 확진은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under all circumstances is get your booster.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오르내리는 독일은 결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트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소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Dann kann diese allgemeine Impfpflicht könnte bei entsprechender Entscheidung greifen, etwa ab Februar 2022.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오미크론 변이.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몇 달 안에 오미크론이 이윤의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한 장애인 보호시설 직원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뺨을 때리고 구속복을 입혀서 방에 가뒀습니다. 관할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직원이 문 손잡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넣느냐. 말을 안 듣는 지적장애인을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손잡이를 떼어낸 겁니다. 한 장애인은 양손을 묶는 구속복을 입혔고 또 다른 장애인은 휠체어 손잡이에 두 팔을 묶어놨습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폭언이 들면서 뺨을 날리시더라고요. 손을 못 움직이게 다리 잡고 끌고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기로. 폭언과 폭행은 입소자 10명 중 3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설 책임자인 원장은 장애인들 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통제하기 힘든 거죠. 보호자하고 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구청은 의혹 확인에 나섰습니다. 구속복을 입혔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확인은 했고요. 구청 측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약자에 가해진 학대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보육교사에게 머리를 잡힌 아이가 발버둥을 칩니다. 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거치게 밀고 밥을 먹던 아이를 억지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파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2살 난 아들이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6달 동안 200여 차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방 선생님 무서워하면서 이제 등을 때렸다는 얘기를 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를 인정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아이가 6개월 넘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습니다. 학부모는 지난 6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교사와 조리사는 지난 7월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와 조리사,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을 입건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꼼수 해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5월 경력직 40명을 대거 채용해서 조직을 꾸렸는데 그런데 돌연 5개월여 만에 해당 조직을 해체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사측은 부서 전환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직원들의 불안은 큽니다. 신경희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올해 3월 역대 최고 청약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장 대박을 터뜨리고 승승장구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마케팅을 강화한다며 올해 5월과 6월 영업 분야 경력 직원 4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마케팅팀에 배치됐는데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소속된 마케팅 본부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자체가 없어진다. 이게 팀장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자체 이게 말이 돼? 입사 5개월 만에 자리가 사라진 셈. 해당 직원들은 회사를 나가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태어나는데 진짜로 어렵게 왔는데 와이프는 지금 거짓말이 여기. 직원들 사이에 권고사직 논란까지 일었고 이직이라는 큰 결심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또한 불안감과 걱정. 회사 측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요. 인력들이 과잉되는 부분은 다른 부서로 전환 재배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경력과 무관한 곳에 배치되면 결국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연속기획으로 대한민국의 그늘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생아 100명 가운데 6명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차별과 편견이 여전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율동에 맞춰 노래하는 아이들. 여느 초등학교와 다름없는 교실 풍경이지만 전교생 286명 가운데 40%인 112명이 다문화 2세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언어로 교재까지 만들며
교육에 차별이 없게 노력합니다. 선생님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 상당수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사귀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몰라서 어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인이 돼도 편견은 이어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는 식의 이런 편견들이 많이. 마음에 남은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 가정 내면이고 그런 걸로 오는 차별과 어려움은 너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나라는 신혼부부 10%가 다문화 가정이고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2세일 만큼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해 이제는 16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초등학생이 11만 1,300명으로 70%에 달합니다. 지난해엔 다문화 가족법까지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했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게 현실. 혹은 외국인 학생이다, 한국인이다라고 구분 짓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은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조국인 이들을 우린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는 게 아닌지 우리만 틀리고 우리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주택 매수세가 움츠러들면서 거래가 뚝 끊겼고 지방 외곽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 요인 중 하나로 대출 규제가 지목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5천여 세대가 모여있는 서울 중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하반기 들어 매매가 줄더니 지난달엔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습니다. 매수할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올라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대출도 그렇고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관망으로. 지난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 5천여 건. 한 달 전보다 7.8%, 1년 전보단 18.8% 줄었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더해져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실제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3,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수 위축세 확산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아직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이랑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인들. 전문가들은 근본적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상승세의 반전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한숨이 또 한 번 깊어집니다. 이 배달비가 음식값의 3분의 1에 달하기도 했는데 배달비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최사문 씨. 28,000원인 족발 소자를 팔면 배달 수수료로 5,600원을 배달 대행업체에 내야 합니다. 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배달료가 쿠팡에 내는 수수료까지 따지면 30% 가까이 근접한다는. 최근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은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달앱이 배달원 확보를 위해 라이더들에게 막대한 배달비를 지급하자 배달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체 배달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생態,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치킨 게임이죠. 저는 단정적으로 이게 독점적 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수수료가 비싸질수록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15,000원짜리 피자를 시키려면 5,000원의 배달 비용이 붙어
음식값의 3분의 1을 배달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비가 좀 너무 비싸다 싶으면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편이라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배달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배달비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과 불만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3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607조 7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2조 원 추가해 68조 원까지 늘렸고 보육료 인상 등 민생 예산과 방역 의료 지원도 증액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6조 원에서 5배 불어난 30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2천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연계성이 좀 강한 그러한 그 지역 화폐 같은 예산 지출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 나라 빚은 1,064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도 역대 최대인 50% 선에 달했습니다. 지금 쓰는 돈들은 나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되니까 미래 세대가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여야는 전체 예산 규모에 합의했지만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 막판 충돌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반장부터 어떤 이야기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설명서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이다. 조동연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파문이 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응과 또 검증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 조 씨의 전 남편의 가족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저희에게 토로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V에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의 상처는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왜 쟤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나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요. 예, 전 남편 본인 역시 자신의 SNS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당당하게 나타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제3자는 심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사자인 전 남편 가족에게는 정말 큰 상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물론 전문성 문제도 같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정부라든지 청와대와 달리 정당의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민주당도 깊은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고위 공직자도 아닌데 어디까지 이 사생활 검증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집권 여당의 대선을 지휘하는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인 만큼 이 검증이 또 불가피하고 도덕성과 직결된 혼외자 문제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볼 것이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또 안민석 의원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공당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협박까지 한 겁니다. 자, 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특히 이 조 전 위원장의 전 남편과 가족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진짜 보면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드루킹 때도 그렇고 뭐 민주당은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가짜 뉴스라고 못 받고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됐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도 이 조동현 사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면서 부실한 시스템의 문제를 여성 혐오의 피해인 양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의 보도만 문제 삼을 뿐 정작 공당으로서의 잘못과 책임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꼭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인재 영입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재 영입 시스템도 좀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엔 야당 얘기 들어보죠. 자,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예, 바로 윤핵관의 정체입니다. 자,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걸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요즘 야당이 아주 소란스러운데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윤핵관 문제입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특정 매체에만 한 10차례 정도 윤핵관이 등장했는데 예, 한 매체라는 거죠? 예, 이게 다 한 매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윤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삼각 갈등의 원인이 바로 윤핵관의 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 후보 측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뭐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기사를 두고서는 김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했죠. 이 대표가 어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언급까지 한 걸 보면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사실 고스란히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 대표는 이런 핵관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서 뭐 내쳐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윤 후보는 윤핵관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윤핵관 같은 사람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 정도는 이건 요구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예, 저희도 뭐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도의 형태를 보면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참 의심이 들긴 해요. 그런데 대체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윤 후보 측에서 핵심 관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뭐 이양수 수석 대변인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무적으로 조율하는 당사자기도 해서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자명 도중에 마침 장제원 없는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으면서 장 의원이 윤핵관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지만 해당 매체는 장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 방금 거론한 그런 인사들이 아니면 사실 뭐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핵심이 아닌 사람은 정보도 제한적일 텐데 이를 두고 핵심이라고 표현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보도는 보도대로 두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이 핵심 관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의심도 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룹 전체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총장에서 곧장 야당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 인맥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윤 후보 주변에 뭐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많고요. 예. 후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일부 그런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부풀리거나 왜곡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발언이 내부에서 나오면 이를 좀 언론에 흘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핵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핵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고 쓰는 게 그렇다면 이제 제일 좋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으면 혹시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리 다툼만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 본인이 주변 관리나 메시지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 보이스가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재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뭐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찬 기운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육지보다 계절이 2달 정도 늦은 바다는 지금이 한창 가을이라고 합니다. 울긋불긋한 산호가 마치 가을 단풍을 연상케 하는 바닷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사근진 앞바다입니다. 다이버들이 수심 30m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난파선을 중심으로 한 해중공원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군락을 이룬 부채불 산호가 단풍이 물든 것처럼 붉은 자태를 뽐내고 줄무늬 범돔은 산호초를 누비며 먹이를 찾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풀잎이 하얀 꽃밭을 연상시킵니다. 바닷속 풍경은 사계절 가운데 가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 색상이 아주 붉어요. 아름답죠. 가을 같은 경우는 그 열대성 어종, 다양한 열대성 어종이 그 배 위에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닷속 계절은 육지보다 2달 정도 느려 지금이 가을의 절정기입니다. 가을이면 수중 플라크톤이 대량 증식하는 시기라 산호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 산호 군락도 가장 풍성해집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은 천천히 덮여지고 천천히 식는 성질이 있거든요. 계절 차이가 있는 거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12월. 동해안 바닷속은 단풍처럼 화려하게 물들며 가을 정취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루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의 한 장면, 아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손가락을 맞대 생명의 불꽃을 전합니다. 그런데 1.8m 거리를 둔 이 원격 창조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휴일 오후 쉐라의 호숫가에는 여인만 덩그러니 남았고 쓸쓸하던 호프의 밤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천을 뒤집어 쓰고 포옹하는 마그리트의 연인들도 이렇게 짝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거리두기를 풍자한 명화 패러디 작품들입니다. 단호하게 갈퀴를 들고 집과 땅을 지키던 농부가 이젠 코로나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걸까요? 함께 있던 딸을 다락방에 가둬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최후의 만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고뇌하듯 혼밥을 듭니다. 그러지 않았다간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칠지도 모를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만큼 자가격리의 유래가 깊은 민족도 없을 겁니다. 반만 년 전 동굴로 들어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며 참고 기다린 웅녀의 후손들이니까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쳤던 일상 회복의 마지노선이 나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더 머뭇거렸다간 뚝 터진 본물처럼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당겼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쯤으로 감당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국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집에서 각자 치료하라는 이른바 재택치료입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선 대상자들에게 해열제와 방역 키트만 줘놓고 알아서 하라는 건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동안 함께 외출이 금지되는 가족은 또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입원을 기다리다 숨진 확진자가 지난달에만 2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병상은 포화지경인데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각자 도생하랍니다. 제 알아서 살 길 도모하라는 거죠. 웅녀의 후손답게 방역 지침보다 엄격하게 거리두기 잘하고 자가격리, 자가치료도 군말 없이 꾹 참아내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온 대가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멍 뚫린 둑을 손가락으로 막게 하다가 팔뚝으로 막게 하고 그래도 구멍이 자꾸 커지니까 정부 먼저 대피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1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아슬아슬 비틀비틀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형적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오늘보다는 4,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3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정도로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비가 살짝 내리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화창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파도는 전반적으로 높겠는데요. 최고 2.5에서 4m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대설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